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어느덧 또 수요일이 됐습니다. 시장이 불장이다, 그죠? 네, 오늘 몇 가지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주가 많이 올랐다. 그런데 한투증권에서 미래세 증권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했다. 그 다음에 중국 얘기 좀 해야 되고요. 이 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관세 문제, 그죠?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관세 직격탄 현대기아는 또 희망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불장에 덜컥 뛰어들었다가는 낭패. 요즘 초보 투자자도 재미 보는 땡땡땡, 이런 게 있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댓글 좀 보겠습니다.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아져서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셨고요. 그러게 요즘 많이 보십니다, 그죠? 아끼는 회사 후배 3명에게 채슬리 TV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어제 투자 관련 대화 중에 후배가 전문의 코멘트에 인용해서 부탁했다고 하셨습니다. 채슬리가 아는 분 많으시네요. 다들 부자 되세요. 전무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 시계로 할아버지한테 꽂히셨을 때 모습 보면 저랑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막 꽂히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제 주변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저도 하나 꽂히면 거기에 또 제대로 또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구나, 그런 걸 최근에 느꼈습니다. 사또님께서 Such a beautiful Chesley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또님도 저보다 형님이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찾아오셨는데 그 어렵다는 오일 트레이딩 하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우리 사또 형님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채슬리 아침 모닝 브리프가 너무 좋으시다고 합니다. 오일 트레이딩 하셨으니까 특히나 매크로에 대한 거 예전에 현업에 계실 때 공부를 늘 이렇게 하셨을 건데, 저희 같은 또 후배들이 이렇게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한국 시장 이렇게 아침마다 분석을 해서 채슬리 TV에다가 올려드리니까 그게 참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정말 전문가 레벨에 계신 분들이 저희 채슬리 TV의 이 퀄리티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게 또 저희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주간 트렌드 분석 강의에서 특정 매니저가 누군지 알게 하신 게 큰 도움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 매니저들 중에서도 최근 장에 잘 맞고 안 맞고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부터도 저희 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 작업에 저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참여하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더 종목 공부는 훨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장 공부는 매크로 분석은 우리 최상무랑 저랑 또 많이 하는데, 종목에 대해서 그 산업에 대해서 인덱스하게 공부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젊은 매니저들이 훨씬 더 애널리스트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저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매크로는 내가 볼 테니까 우리가 언제 위험 관리해야 되는 건지는 내가 할 테니까 일단 포트폴리오는 우리 매니저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짜기를 바라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별로 이 종목을 누가 지금 추천했는지 저희는 이제 회의하면서 다 아니까. 근데 우리 인턴 분들이 되게 답답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특정 매니저가
어떤 주식의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실명으로 얘기하자.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매니저들이 어떻게 MP에서 늘리고 빼고 하는 걸 유심히 오랫동안 지켜보시다 보면 지금은 이 매니저 따라해야 돼. 지금은 요 매니저 따라해야 돼. 그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또이양님 어제 오셨습니다. 조 차장님께서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언니가 제 계좌 수술 잘 부탁드린다는 말에 웃음이 났어요. 어제 제가 오후에 유언타 설명이 많이 했으면 좀 더 많은 시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좀 긴 시간 갖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내일 드디어 최슬리에 갑니다. 오늘도 한 4-5분 예약이 돼 있던데 우리 샬럿 초이님께서 오시는군요. 비록 2차 전지로 전신골절상을 입었지만 최슬리 정형외과가 있기에 걱정 접어두고 있습니다. 내일 뵙는다고 생각하니 두근두근입니다. 네, 오시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도 우리 또양님 말고도 또 한 분 오셨죠. 아드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두 아드님이 왔었는데 한 명은 96년생, 한 명은 2001년생. 2001년생 아드님 데리고 오셨는데 딱 본 눈빛이 예사롭지 않는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떻게 되냐? 2001년생. 전공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 우리 두 아들들한테 주식 투자가 뭔지 또 막 장황하게 짧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스트리버닝 분이 어제 또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반가워요. 길에서든 어디서든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어제 만난 분이 제가 정말 또 고등학교 때 친하고 존경했던 친구 이름하고 한자 틀리더라고요. 김땡섭인데 제 친구도 김땡섭이거든요.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연대 경제학과 들어갔는데 저랑 생일도 똑같고 생년도 똑같고 그랬던 아주 모범적인 친구인데 수출입은행에서 부행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가웠습니다. 전무님 오도령 못지않은 신기가 있으신 듯요. 진짜 프로다. AI 기계군단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하셨고 우리 오도령하고 요즘 최상무도 진작에 물어볼 걸 그랬어요. 계속 양봉 하다가 음봉 하니까 또 미국 시장 음봉 나고 야 우리 최슬리 직원들이 이렇게 다들 신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기하면 약간 우리 옛날에 무속신앙처럼도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점 보러 가면 다 신내림 받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는데 실제로 이 기독교에서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 거 보면 분명히 귀신도 있고 성령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는 이제 Holy Spirit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의 은혜다라고 아무나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같이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으로 따지면 저는 정말 부끄러운 그래서 예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촬영하고 나서 제가 한 달 내내 제발 그 방영 안 됐으면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신실하신 크리스찬 분들에 비해서 저는 정말로 완전히 우리 주식의 그 초보자들 주린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린이 완전히
기독교로 따지면 완전히 유치원생도 안 되는 수준인데 나가가지고 그 많은 목사님도 나오셔가지고 또 간증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부끄러웠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게 된 신앙심이 생기게 된 그 계기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제가 기도를 한 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왜 저한테는 응답을 주셨을까? 왜 성령이 임하셔서 저한테 응답을 주셨을까? 그것도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나 자신,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서 응답을 주셨구나. 예, 그 결론은 그렇게 얻었었는데 아무튼 우리 체슬리 임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다윗의 용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 우리 체슬리 TV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 우리가 정말 이 혼탁한 정시의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탈출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 애굽을 찾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갈 때 모세가 그 역할을 했듯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상무랑 오도령한테 제가 보면 신기가 생긴 게 아닌가. 네. 제가 생색 좀 내려고요. 저의 기도 때문이다. 뭐 이런 생색. 농담이고요. 굉장히 참 우리 최상무 아시잖아요. 미국 시장 정리를 하려니까 새벽 6시에 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오고 지금 우리 인턴 중에는 새벽 4시 40분에 또 오는 인턴이 생겼어요. 자, 그런 거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노력과 그 예의와 성품과 예의와 인내심. 그 인내심이 없으면 저렇게 참 컨시스턴트하게 오랫동안 열심히 할 수가 끈기 있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자, 귀 쫑긋 듣고 있습니다. 전무님 안 나오실 때는 학교 다녀왔는데 다른 가족들 다 있는데 엄마가 안 보이나 살짝 허전한 그런 마음이네요. 우리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그죠? 아직도 어릴 때도 저도 그 생각이 납니다. 학부모님들 막 오실 때 보면 막 복도에 우리 엄마 왔나 막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시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침 방송 나오심 좋겠습니다. 저녁에 듣고 자니 꿈에서 전무님 만나네요. 예전에 제가 영어 공부하겠다고 대학교 때 AFKN을 틀어놓고 잤었거든요. 틀어놓고 자다 보니까 꿈에 막 영어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꿈에서. 아들 커터하러 미용실 다녀왔는데 더워도 너무 덥네요. 어제는요. 사실 어제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토요일 날 또 KB정권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또 강의도 있거든요. 그 강의 자료까지 어제 다 만들어서 보내고 어제 KBS 머니 올라갔다 오고 그 바쁜 스케줄 다 하고 어제 저녁 8시에 축구 가야 되는데 옷을 안 들고 왔더라고요. 어쨌든 가서 좀 또 2시간 동안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또 그 바쁜 와중에 축구도 하고 했는데 출발할 때 여의도에 완전히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폭우 속에 공 차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비 와도 공 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니 진정한 축구인이 비 온다고 공을 안 찬다는 생각을 하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하긴 우리 그 박준혁 프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다음 주에 비 온다는데 공차나요? 하면 요즘 전문이 뭐 갈비뼈가 부르죠. 갈비뼈 골절된 상황에서도 공찬다고 막. 네, 그건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죠? 예, 정도껏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제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잠실 쪽에 가니까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야, 그게 참 신기하다. 여기서는 정말 와, 시간당 뭐 63mm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바로 옆에 잠실 갔더니 비가 안 와요. 차로 가면 새벽에 잠실까지 차로 가면 15분이면 가거든요. 우리 최상무가 잠실 쪽에서 새벽마다 택시 타고 오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자, 전문의 감사한 마음 담아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은 금인지라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친한 지인한테 소개하고 있는데 투자의 비밀 노트를 빌려주는 기분이었어요. 나만 알고 싶지만 친구에겐 꼭 주고 싶은 비밀 노트요. 비밀 노트 얘기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공부하는 양은 많지 않았는데 딱 보면 우리 반에서 1등하는 친구 정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그랬네요. 항상 시험 치기 전에 그 친구 보고 그 책에다가 일일이 밑줄 그으면서 밑에 다 적어놨잖아요. 그 좀 책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책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정리한 거 한 딱 이렇게 한 3시간 보고 시험 치고 맨날. 대학교 때도 그랬었네요. 제가 보니까. 나중엔 좀 그 친구가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제가 얘기 듣긴 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정리한다고 한 20시간 걸린 것 같은데 하면서 되게 그때 민망했었습니다. 너무 요령 피우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세상은 이제 공평한 게 그렇게 벼락치기로 남들 30시간 공부한 걸 내가 3시간만 딱 해가지고 해서 그 친구는 거의 99점 100점 맞고 저는 그런 걸로 한 88점 90점 맞는다면 근데 그 나머지 이 10%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이 3시간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되게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 10%를 맞추기 위한 이 30시간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차이는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밀턴 분들 폭염의 한낮 열사병 조심들 하시길로 하셨고요. 소심한 성격이라서 눈팅만 하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직접 참여해 봅니다. 묻지마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자산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올 초부터 주식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인턴 된 지는 한 달 정도 되셨군요. 매일 채슬리 TV를 시청하다 보니 7월은 주식 정리하고 8월은 쉬어간다고 하셨는데 싹 다 매도를 하는 건가요? 저도 9월에는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해볼까 하는데 싹 다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죠? 네. 우리 조 차장이 퀀터를 하다 보니까 조 차장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월까지는 괜찮고 홀수에 8, 9월은 안 하는 게 낫더라.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하고 8, 9는 안 한다. 쉰다. 예, 우리 조 차장의 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퀀트를 따라 하시는 분은 무조건 그냥 퀀트만 따라 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퀀트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 조 차장의 퀀트를 2년 단에서 올 내년 초까지 계속 이 모니터링 해보고요. 꾸준히 이런 수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상향 계속하는 그런 수익이 계속 나오면 조 차장 퀀트로만 하는 지금 자문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문 서비스 KB증권이나 삼성증권에 보면
자문 서비스 들어가 보면 퀀트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차장의 퀀트 포트폴리오를 딱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인턴분들은 그냥 그 내용 나오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주식 한 50%만 40% 50%. 근데 종목별로 보면 이게 똑같이 빠지고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은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인턴십에 지금 모델 포트폴리오의 절대 수익 펀드 보면 MP 보면 현금이 11% 돼 있고, 그죠? 밑에 그 다음에 종목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빵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뭐 한 50 정도. 근데 이번에 떨어질 때 보면 저희가 그렇게 현금 비중을 50% 만들어 놨는데도 실제 저희 고객 계좌에 보면 뭐 순식간에 한 5% 확 빠집니다. 근데 그 5% 정도 빠지는 거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즐기는 조정이라고. 그래 좀 줄여놨더니 그래 5%네. 안 줄여놨으면 10%.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분들도 요 정도 딱 3분의 1 딱 사봤더니 실제로 시장이 흔들거렸잖아요. 잽 던져봤는데 탁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절반 정도는 주식 들고 가면서 잽잽잽 날려보고 이거 센데 하면 좀 다시 줄일 수도 있고 다시 좀 더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잽을 어떻게 날리는지 매주 주간 트렌드 및 MP 변경에 관한 얘기 해드릴 때 그때 계속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종목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잽을 날리고 의미 있게 또 원투 스트레이트 날아가는지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신호영 님이 외국인 선물 옵션 요 부분은 오늘 신차 분석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일이 그 옵션 만기일인데 어제 보니까 그 채슬리 AI 듣고 계시니까 어제 채슬리 AI 영상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외국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국인 저도 이제 옵션으로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왕창 깨지 보는 그런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옵션으로 크게 뭐 이렇게 손해 가거나 그러진 않고 꾸준히 이렇게 옵션으로 수익 내는 방법도 찾아내고 했는데, 지금 채슬리 AI의 외국인 옵션 포지션 변동 이걸 꾸준히 보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이제 배울 게 있더라고요. 그 옵션의 양매도는 실제 변동성이 확 커지는 1년에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양매도 때려 놓으면 이게 다 저거라 했잖아요. 복권 파는 거라고. 확 많이 빠지는 거에 배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복권 팔고, 확 많이 오르는 거에 배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콜옵션 복권 팔고. 근데 이거 양매도를 때려 놓으면 실제로 그 가두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매달 복권 판매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권이 당첨되는 거 있잖아요. 밑으로 한번 크게 당첨되고 위로 크게 당첨되는 거, 요거를 피해야 되잖아요. 복권 수익만 얻으면 되지 복권 상금은 안 주는 거죠. 그러려면 그게 작년 8월 5일처럼 확 밀릴 때 풋 복권 팔아놨던 거에서 리스크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번에도 콜 복권 팔아놓은 거에서 리스크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진짜 처음에는 가두리를 해놓고 한 방향이 무너진다 싶었을 때 포지션 막 바꾸잖아요. 그래서 요즘 채슬리 AI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 관전 포인트가 외국인은 옵션 포지션 변경. 그거 보면 정말 예술입니다. 이놈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옵션으로 매년 이 단물을 쪽쪽쪽쪽 빨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말 그대로 이게 하이에나가 아니라 독수리? 독수리도 아니고 하여튼
독사 같은 놈들인데요. 자꾸만 놈이라 해서 죄송한데 우리나라의 이 개인 투자가들의 이 복권을 사는 투자자들의 그 돈을 쪽쪽 빨아가니까 좀 약간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그 포지션 변화, 그게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체슬리 AI는 어느 정도 좀 실력 되시는 분들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 오르는 거에 대해서 위로 그죠? 배팅을 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얘네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확 바꾸잖아요. 예측보다는 대응인데 그 대응 전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차분한 말씀 들으면 마치 성경 말씀 듣는 것처럼 차분해집니다. 이 질문까지만 보고 신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익스피어 지표에서 RSI 70 아래로 내려올 때 셀 시그널이 나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71로 잠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경우에도 셀 시그널로 봐야 할까요? 네, 셀 시그널로 뜹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바이 신호가 나와야 셀이 뜨거든요. 근데 바이 안 나오고 RSI 70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질 때는 셀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셀 시그널은 반드시 바이가 나오고 나서 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로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로직을 또 바꾸어서 70 아래로 내려올 때만 셀이 나오게끔 또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너무 지표가 자주 나오면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볼밴드 항상 뚫고 나서 그 다음에 RSI 70 내려올 때 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70주년 기념식을 열었고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자유진영 정상 중에서는 유일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반대했고요. 국내 외교가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참석을 강행했었군요. 청와대는 오로지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했고 북핵 대응과 경제 협력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개인적 신뢰도 감안을 했고요. 2005년 장시성 당서기와 야당 대표로 만난 후에 교류를 이어간 라오펑요, 오래된 친구, 라오펑요죠. 늙은 로자 쓰면서 오랜 친구. 실제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가셨을 때 극진한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사드 배치를 하는 바람에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사드 보복이 시작됐고요. 자, 취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순진했거나 중국을 너무 몰랐다. 필자도 출입 기자로 중국에 동행했는데 행사는 박 대통령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이天安門앞 광장 가운데 시 주석 부부가 우뚝 섰고 그 앞에 중국 주변국 30여 개국 정상이 줄을 서서 차례차례 시 주석과 악수를 했고요. 황제가 변방 제후국의 사신을 맡는 입조를 오버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타전이 됐고天安門성루에 올라 군사 프레이드가 시작되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사일, 전투기, 핵무기 탑재 장비까지 총 출동을 했는데 서방 분석에 따르면 총 12,000명의 인민해방군과 500여 점의 신무기가 등장했고요. 시 주석이 오픈카를 타고 퉁저먼하오, 퉁저먼 싱클러, 퉁저먼이 동지들이라는 뜻이구나. 퉁저먼하오,
퉁점은 싱쿨러. 네. 할 때마다 군인들이 우렁차게 등장했다. 중국 군사력을 과시하는 정치 연출의 박 대통령은 조연이었다. 그날 중국 지사장을 하는 친구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베이징에서 수십 년 거주한 터줏대감인데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호텔까지 오질 못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베이징의 이 사환,天安門을 중심으로 동심원으로 나눈 구역이죠. 1환, 2환, 3환, 4환 해가지고 이 4환 이내는 거의 계엄 상태라 했다. 차량 진입은 금지됐고 거주민도 이부제였는데 한국 정상의 일행은 중국에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외교란 가끔 손해를 보기도 해야 하는데 망신당에서도 국익을 얻었다면 나쁘지 않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고 무자비했다. 롯데마트는 철수했고 관광, 화장품, 콘텐츠 수출이 마비됐고 공연 이런 것도 다 중단됐죠. 현대차 중국 판매는 반토막이 났고 손실은 수조 원대였다. 이 손실을 따져보면 이 아마 수십조 될걸요 아마. 결국天安門 외교는 명분도 실리도 이런 실패였다. 근데 이때 정말 간 것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드 배치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사실 중국 수출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25%가 넘었거든요. 거의 28%에 달할 때고 미국 수출은 14% 뭐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뭐 참석했는데 이 사드 배치 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네. 일단은 우리가 미국하고의 그래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강의할 때마다 사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이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 공산화가 확산되는 걸 견제하는 예전에 그 해치슬 라인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방력으로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국방력도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어느 정도의 먹거리를 대만, 한국, 이렇게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일본 그렇게 부분은 그런 미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독과 동독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전쟁을 한 서독을 도와준 거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미국이 핵폭탄 2개나 터뜨렸던 일본을 또 저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기 참석은 했는데 전승절에 참석은 했는데 또 사드 배치는 또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서 수십조 원의 또 손해를 봤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그렇게 미국 계속 하라는 대로 한단 말이지. 그러면 혼나봐 하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문재인 정부 외교는 더 심했는데 첫 중국 국빈 방문 때 한국 수행단을 중국인들이 집단 폭행하는 전대미문의 모욕을 당했지만 정상회담 때 언급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는 중국 측 홀대로 혼밥을 하고 베이징대를 방문해서 중국은 큰 봉우리라고 치켜세웠고 북한 문제를 도와달라는 의도였을 것인데 그런데 중국은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에 더 냉랭했다. 시 주석은 5년간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요. 박 대통령 방중 이후 정확하게 10년이 지났다. 전성절 이제 80주년이네요. 그러네요. 1945년 아닌가요? 지금 25년. 80 맞네요. 1945년하고 25년이니까 80년 맞다 그죠?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다. 행사는 화려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는 더 첨예해졌다. 푸틴과 김정은이 동맹을 맺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인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중 갈등은 더 격화됐다. 전성절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전체주의 진영의 단합대다. 이번에가 뭐 북한의 높은 사람도 오겠네요. 실용주의 외교가 필요한 때다. 상대를 알아야 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한 나라의 외교적 정체성은 몇 년 사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전성절 행사는 한국 대통령이 완벽하게 통제된 쇼의 조연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걸 감수할 만한 큰 보상을 중국에서 받아낼 수 있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중국에 우리나라가 수출 1등 국가가 잠시 올 초랑 작년에 미국이 1등 됐다가 여전히 중국 비중이 여전히 1등입니다. 그래서 실리 외교를 해야죠. 칼럼에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실리를 또 챙길 수 있는가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인데요. 삼성에 밀려 조직 개편, 희망퇴직, 강수. 뭐죠? 업계 1위 빼앗긴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1위 자리를 내줬군요. 지난해 말. 삼성카드에다가 10년 만에 처음인데 카드사 순위를 평가하는 양대 지표로 개인 신용 판매 점유율과 당기 순이익이 활용되는데 당기 순이익은 당장의 수익성을 보여주고 개인 신용 판매 점유율은 미래 성장성 핵심 지표인데 지난해 순이익에서 삼성카드에 밀렸을 때만 해도 신한카드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 때문에 삼성카드의 1위를 허용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삼성카드에 밀리며 완전 자존심을 구겼고요. 신한카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뿐인가 신한카드는 최근 조직 통폐합과 더불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고요. 올해 1월 취임한 박창훈 대표 리더십이 지금의 난관을 어떻게 뚫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 업계의 눈길이 쏠려 있다. 이 사진은요. 신한카드의 올해 상반기 희망퇴직에서는 총 102명이 최종 퇴직 예고를 발령받았고 신한카드 본사 전경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네요. 자, 10년 만에 바뀐 카드업계 순이익 순인데 신한카드가 여기 주황색인데요. 바뀌었고 그 전에 살짝 삼성카드의 순이익이 6,560억으로 6,350여억에 신한카드보다 살짝 한번 높았던 적이 있었네요. 자, 개인 신용 판매 점유율 격차는 제일 위에가 신한카드인데 그러니까 전체 신용카드 여기 일시불 할부 다 포함한 이 실적으로는 신한카드가 여전히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삼성이 왔다 갔다 그 다음이 3등이 현대카드네요. 현대카드. 그리고 저 밑에 KB카드가 있습니다. 저 삼성카드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나 좀 볼게요. 삼성카드는 기존 강점을 갖고 있던 법인 신용 판매는 물론 개인 신용 점유율까지 야금야금 넓혀가고 있고요. 실제 양사 개인 신용 판매 점유율 격차는 점점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신한카드가 20.4, 삼성카드가 19.8, 0.59%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군요. 국세, 지방세 납부 규모 면에서는 신한카드가 월등히 크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실제 점유율 격차는 더 줄어드는데 세금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삼성카드 개인 신용 판매가 신한카드를 웃돕니다. 반면에 신한카드는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고요. 지난해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비용이 급증한 데 이어서 판관비 역시 전년 대비해서 10.2%나 늘었네요. 희망퇴직 단행 역량 때문에 퇴직금 비용 증가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건전성 지표도 악화됐는데 신한카드 1개월 이상 연체율은 1.5, 전년 말보다는 0.06% 올랐고 삼성카드 연체율은 1.04% 수준이다. 차이 많이 나네요.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양사 자산 규모가 15조 원 가까이 나는데도 신한카드 순이익이 삼성카드보다 적다는 것은 운영의 효율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방증이다.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이 많이 망하고 카드론을 못 갚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큰 신한카드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신한카드가 그간 데이터 산업이나 자동차 할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벌려놓은 사업이 워낙 많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수익이 분명한 사업이 없다면서 쉽게 말해 현재로서는 투자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양상이다 라고 했네요. 알겠습니다. 항상 그 산업 내에 1등과 2등이 이렇게 뒤바뀔 때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그죠? 1등, 2등이 바뀌는지. 신한카드가 예전에 LG카드를 인수하면서 업계 1등이 됐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LG카드가 1등이었거든요. 1등을 신한카드 저 밑에 있는 신한카드가 인수하면서 단박에 1등이 됐었습니다. LG그룹이 저는 여러 가지로 좀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저희 가전 LG가 많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도 금성사 자리를 허물고 지은 부산의 럭키 아파트라고 그런 데도 살고 아버지 친구분들이나 많으시기 때문에 LG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 애정이 많은데요. LG카드 사태 터지고 그죠? 그러면서 LG카드 넘겨줬죠. 그리고 증권사 대졸 취업에 있어서 증권사에서는 LG증권이 취업 선호도 1등이었거든요. 그 LG증권도 카드 사태 때 LG증권까지 다 넘겨주고 나중에 LG반도체 그죠? LG반도체랑 현대반도체 합병을 해서 하이닉스가 됐는데 그거는 또 다시 사올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극구 우리는 다시 안 산다 해서 하이닉스로 SK로 넘어가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됐거든요. 보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보면 굵직굵직한 M&A나 뭘 버리고 뭘 이래 취해야 되는지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좀 실기를 하고 악수를 좀 많이 뒀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관세 서한 일본 타자는 한일 동맹부터 때린 트럼프 외. 지난 2월 달부터 왜 동맹국한테도 이러지? 우리가 거기서 약간 글로벌 시장에 출렁거렸던 거 아닙니까? 트럼프 1기 때는 중국하고만 싸웠거든요. 미국이. 근데 왜 동맹국? 왜 우리한테 형님 왜 우리한테 왜 이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예고한 주요 교역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문서를 별도로 골라서 SNS에다가 직접 올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중국 견제와 이 조선업 경쟁력 복원 등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갖춘 핵심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부터 관세를 압박한 셈인데 그 배경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자, 공개한 한국에 보낸 서한에는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또 별도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 차이를
없애는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서한 공개 직후에 한일 두 나라가 관세 1순위로 지목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통령의 특권이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고요.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첫 타겟이 된 것이 동맹일수록 미국을 그동안에 벗겨먹고 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고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입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660억 달러, 약 90조 8천억 원. 네, 우리가 91조를 미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벌었고요. 대일본 무역 적자는 685억 달러, 우리보다 약간 많네. 트럼프는 한일 정상회 보낸 서한에서 막대한 무역 적자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베트남 우회에서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물론 이제 일본도 자동차 공장이 멕시코라든지 어디 다른 데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실제는 이 무역 수지 흑자가 우리가 내는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사실 이것보다 더 크다고 봐야죠. 자, 또한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가 민감하게 여기는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인 강국인데, 트럼프의 주요 정치적 기반이 이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은 현대, 도요타 등 아시아 자동차 업체로 인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의 정서를 공략해서 지난 대선에서 집중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펼쳤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을 돈 잘 버는 나라를 뜻하는 이 머니머신이라 지칭하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네, 플라자 합의 전에는 일본을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머니머신이라고. 애니멀이라고 안 해서 다행이네. 머신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약간 세 보인다, 그죠? 무역확정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해서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향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의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게 유감이라면서도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이고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라 비앙카 전 USTR 부대표도 자동차와 철강 등 특정 산업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어떤 양보도 매우 느리게 진행했다라고 하고요.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된 관세 25%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은 노력해 왔는데, 특히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미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설령 상호관세 부문에서 양국이 미국과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핵심 산업에 대한 기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추가로 붙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 빈손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협상을 하려면 내가 가진 강점은 뭐고 상대가 가진 강점과 약점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일본이 최근에 버팅기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뭐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다 25%씩 때려버리면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보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그리고 미국은 경제의 70%가 개인 소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EU나 이런 데서는 저대로 못 때릴 걸 버팅기면 결국은 자기 자국의 경제를 또 망가뜨리는 그런 조치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 못할 걸. 예, 이쪽이 버팅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이 핸들을 꺾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핸들 꺾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코가 돼 있거든요.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저자세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지막 기사네요. 네. 불장에 이 덜컥 뛰어들었다가는 낭패인데, 자, 요즘 초보자도 재미 보는 이게 없이 뭔가 봤더니, ETF 급성장 등으로 위축된 공모펀드 시장에서는 목표 전환형 펀드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 펀드는 주식을 불신하는 보수적인 투자층이 주된 투자 대상인데, 목표 전환형 펀드는 사전에 설정한 목표 수익률이 도달하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최근에 KG 제로인에 따르면 이 목표 전환 펀드의 총 설정액이 지난해 4분기에는 1,045억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3,100억, 2분기에는 6,400억, 최근 3분기에는 설정액이 이렇게 6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쭉 목표 전환형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펀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림이나 랩, 증권사에서 랩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거 목표 전환형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사실 1등입니다. 저희가 1등인데, 왜 이름을 목표 전환이라고 했냐면요. 옛날에는 이걸 스팟 펀드라고 했어요. 목표 달성되면 딱 청산. 근데 금감원 금융위에서 수익률 6% 달성하고 청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만든 게 목표 전환형입니다. 주식을 다 비우고 그냥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만 전환한다. 그러니까 그 수익 낸 고객은 이제는 현금으로 바뀌었으니까 알아서 환매하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전환형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랩에서 지금 랩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목표 전환형, 그 다음에 뭐 장기 성과형, 6% 됐다고 전환 안 하고 쭉 들고 가는 장기 성과형. 지금은 7, 8, 9월 달이니까 이때 왔다 갔다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전환형, 저희도 6% 뭐 이런 게 목표 전환형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7, 8, 9월 달에는 목표 전환형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넘어가면서는 성과형, 장기 성과형으로 하시면 뭐 올해 4Q 내년 1Q가 되게 센 장이니까요. 그죠? 그때는 좀 15%, 20%를 목표로 저희 장기 성장형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자, 요 기사가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자, 요 땅 하면, 그러면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쭉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용 시작하면 바스켓으로 쫙 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동시에 쫙 오를 때가 있잖아요. 목표 전환형 그 펀드가 들어올 때고요. 아니, 좋았던 주식인데 왜 다 같이 매도가 쫙 나오지? 목표가 됐기 때문에 주식 다 팔 때 그렇습니다. 요 스팟 펀드가 지금은 되게 많거든요. 이 랩까지 따져보면 규모가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왜 갑자기 좋은 주식들이 다 같이 빠지고 다 같이 어느 날 오르고, 이 목표 전환형 펀드가 그런 좋은 주식의 변동성을 좀 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